충의공 농보 정문부 선생이 그 20대 후반에 그 임진왜란을 만나서 큰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한참 여러 군데에서 그 간직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50대 초반쯤 그 이후에 그 창원 부사를 하신 적이 있었어요. 창원 부사를 하시면서 그 아마 진주하고 상당한 그 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 한경도에서 그 임진왜란에 그 이병을 일으켜서 전투를 했고, 그 다음에 진주성 전투가 두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큰 전투가 벌어졌어요. 처음에 1차 전투는 우리가 승리했고, 그 다음에 2차 전투에서는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무조건 다 죽이라 그랬어요. 여러 수십만을 거기에 배치를 해가지고, 여러분들도 진주성에 아마 가보셨을 거예요. 진주성에 보면 김시민 장군 동산도 있고 한데, 거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그 2차 전투에서 7만 간군민이 죽었다 그래요. 7만의 간군민이 죽었다고 그 큰 행사를 저희들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충의공 농보 정문수 선생님께서 촉성로를 자주 가셨어. 서울서 이제 내려오시다가 들리고 또 창원에서 올라가시다 들리고 아마 이리 했던 것 같아. 제가 참가를 해보면. 그 지금도 그 촉성로에 가면 저희 할아버지가 지은 시가 남쪽 제일 동쪽 끝에 딱 있어요. 거기에 시가 현판이 걸려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50대 중반 이후에 자기가 지은 시를 이분이 이제 문과급제를 하시고 글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때는 어떻게 보면 무장으로 장군으로 이병장으로 통용이 돼요. 이병장으로 이렇게 공을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 사당 이름도 충의사고 자기 그 시호도 충의입니다. 충의공이고 그래요. 그랬는데 자기가 평소에 시를 많이 짓고 했는데 그 시를 트집 잡는 반대파 무리들이 그 시를 갖다가 트집을 잡아가지고 모함을 받아서 옥에서 돌아가시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60살 때 돌아가셨는데 그 이전에 옥살이를 하시고 하면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들 둘이 불러놓고 진주에서 살아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자손들은 100% 진주 사람이에요. 진주에 다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해주정가인데 해주정가가 사실은 그 이전까지는 서울에 다 살았고, 그 서울에 지금 현재도 한 4만도 안 돼요,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이 충의공 농보 할아버지 자손들이 5분의 2 이상이 더 돼요. 5분의 2. 그러니까 이제 자기로서는 그 자식 둘이를 간직에도 보내지 말고 여하튼 은거에서 살아라 하는 그런 어떤 유언 때문에 역대로 한 200년 가까이를 전혀 뺏을 안 하고 은거에서 살았어요, 여기에서. 그래서 우리 그 해주정가 종언수 중에서는 그래도 똑같은 그 충의공 농보 할아버지 세대에 28개 파로 나누어져요. 28개 파로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그 중에서 28분의 1밖에 안 돼야 되는데 인구가 전체의 5분의 2 정도 된다니까 엄청나게 우리 자손들은 많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할아버지가 장기적으로 봐서 일단 자손이 많고 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자기가 유언을 해서 아들 둘이가 진주에서 쭉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저희 임진왜란이 1598년도에 돌아가시고, 끝나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한참 이후에 이제
1624년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우리가 진주로 내려온 것이 26년도에 내려왔어요. 자손들이. 내려오고, 그리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역적으로서 할아버지는 역적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부평사로 오신 분들이 그 전에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을 다 듣고, 그 중에서 이제 최창대락 하는 북평사가 있었어요. 그분이 참 조사를 해보니까 이 북한 대첩은 엄청나게 큰 우리의 승리였다. 그리고 또 거기에 길주 부근에 있는 주민들도 전해 내려온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충의공 농보 선생님이 정말 영웅이었다 하는 게 이제 여론도 형성이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북한 대첩비를 그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그 1598년에 전장이 끝나고 저희 할아버지가 1624년에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저 북한 대첩비가 만드는 것이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는데 110년 후에 만들어졌어요. 1708년에 만들어졌어. 1708년에 만들어져 가지고 길주에 그 인명이라고 있어요. 인명리라는 거기에 세어져가 있었어요. 그 세어진 것은 최창대 북평사가 한참 이후에 북평사가 주도를 해서 그 공적을 조사를 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그 선조실록은 다시 써졌어요. 그 당시에 선조실록에는 처음에 그리 들어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그 공적일이 알려지고 이제 지금 말하면 소위 복권이 된 거죠. 그래서 45년 후에 복권이 되었어요. 복권이 되고 또 부조지전이 내려진 것도 뭐 한참 이후에 내려졌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북한 대첩비가 거기에 이렇게 만들어지가 쉬워졌는데 1708년도에 그런데 그게 그대로 이렇게 서가 있는 상태에서 한 200년 정도쯤 흘렀어요. 1904년도네. 200년까지는 안 되고. 1904년도에 그때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그 러일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 일본군들이 또 우리나라의 땅을 밟고 지나가면서 저 북한 대첩을 발견을 했어요. 그 장군이 저걸 보니까 그래도 일본에서는 후손들이 전쟁의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임진왜란 때는 가토 기요마사를 굉장한 신으로 쳐요. 그 가토 기요마사 자기들이 전쟁의 신으로 생각하는 그 가토 기요마사가 충이공 농보 정선생한테 엄청난 타격을 입고 도망을 가다시피 했다는 내용들이 거기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장수가 그거 비를 뽑아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간 거예요. 이 비를 여기에 씌워놨을 때는 정말 이게 그 당시만 해도 그렇잖아요. 일본의 그 야욕이라는 것은 그 일본에서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를 다 자기들이 잡아먹고 그 자기 수도를 갖다 북경에 옮기려고 생각을 했어요. 중국에 지금 이제 북경, 거기를 옮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그런 비가 이제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들 생각할 때는. 그래서 그 비를 천황한테 보고를 하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가가지고 그것을 몇 년간 항공에 그렇게 보관을 했는데 그 동계에 가면 야스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전국신사. 거기에는 일본 전범들, 자기들이 볼 때는 영웅들이죠. 그런 사람들의 어떤 리패나 이런 걸 모시는 사당인데 저희 할아버지 이 비를 갖다 거기에다가 이렇게 씌워놓고 저도 그 당시에 봤어요. 그 당시에 씌워놓고 100년을 그 큰 돌로 눌러가지고 모욕을 주고 기를 죽이고 그렇게 했어요. 자, 그렇게 했다가 이 비가 이제 사실은 1945년에 해방이 되잖아요. 그 일제시대 때는 저희들이 그 있는 줄은 알았어, 거기에 이제 씌워놓고 조소왕 선생이 그 내용을 발견한 거예요. 그 조소왕 선생이 가서 보니까 북한 대첩비가 야스쿠니 진자에 서가 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 그걸 갖다 한국 흥학회라는 그 여하튼 학회지에다 발표를 했어요. 그 일제시대 때 발표를 한 그런 내용이 쭉 몇십 년간 있다가 해방이 되고 난 이후에
1960년도 경에 그 최서민 박사라고 있어요. 또 그분이 그 내용을 찾아내 가지고 다시 확인을 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우리 이제 뭐 전국 신문에다가 기고를 하고 해가지고 대서특필이 되고 해서 그 1960년도 후반에 그런 내용을 알게 됐어요. 그래 그 이후부터 우리 집안에서도 그걸 찾아봐야 되고 뭐 이렇게 굉장한 노력을 했는데 사실 그게 안 되었어요. 그게 안 되었는데 이게 보면 이런 거는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고 우리 집안의 사람들 이야기를 종합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대통령 선거운동을 한참 할 때 그때 이 북한 대첩비를 어디서 거론을 많이 했느냐 하면 강주일보에서 저런 전면 광고 형태로 그 북한 대첩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대서특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북한 대첩비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본의 국보급을 우리가 들여줘야도 반환을 해봐야 된다는 그런 형태의 논지가 여러 차례 나왔었어요. 그래, 그걸 이제 그런 과정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아마 대통령 되기 전에 저걸 알았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 되면 이벤트를 북한 대첩비를 찾아봐가지고 김정일하고 그 판문점에서 인수인계를 하는 걸로 그렇게 그 이벤트를 갖다 만들어 놨어요. 그걸. 그러다가 뭐 그런 어떤 이벤트만 해놓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못 가져왔고 되고 나서도 못 가져왔어요.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때 저걸 가지고 왔습니다. 가지고 왔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이즈미 총리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회담에서 거론이 되었고, 그 거론되는 과정에서 일본 에서 그 비가 북한에서 돌았고 모르는데 남쪽에서 달랐구나. 북한에 있던 긴데 북한 거 아니냐.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자, 북한에서 그럼 북한하고 합의를 하고 오겠다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한때에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저것 때문에 상당히 좋은 유대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러다가 그런 대통령하고 여하튼 총리가 그런 회담이 있고 난 이후에 또 총리급 회담을 북경에서 세 사람이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이해찬이 있지요. 이해찬 총리. 그 다음에 김정남 북한의 총리.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여하튼 총리 밑에는 세 사람이 있어 중국에서 했어요. 그래 그걸 결국은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는데 가져오고 난 이후에 저 비를 갖다가 4개를 만들었습니다. 4개를 만들어서 원래 원본 그 비는 아주 깨끗이 해가지고 그 북한으로 올려보냈어요. 북한을 올려보내가지고 지금 여기도 남아있는데 국보가 됐어요. 북한에서. 그리고 그걸 국보를 하는 그런 기념식을 하는 것을 김정일이가 참관한 그런 내용도 우리 집안에 비디오로 다 받아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4개 비는 한 개는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 있는 거는 유일하게 해석이 되어 있는 비까지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한 개는 독립기념관에 있고, 그 다음에 한 개는 고궁박물관에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개는 이 충의공 할아버지가 의정부에 산소가 있어요. 의정부 산소 밑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하튼 북한 대첩비는 또 저희 북한 대첩비가 뒤로고 난 이후에 여러 가지 국보급 유물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역할을 한 비고, 그리고 앞으로도 남북 간이나 또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상당히 좋은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비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